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강이죠? 이론 종강. 다음 주에는 휴강이고. 자, 요약집 149쪽입니다. 개별적 중개실무.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기본 4개예요. 그래서 작년에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이렇게 이제 4개를 출제했고, 실명법은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내진 않았는데 최근에 계속 자주 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단행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다음에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에요.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물어봐요. 거민을 이제 물어봤다가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물어보죠. 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인데 뭐죠?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였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때는 며칠 내에 이전등기 한다? 60일 내. 그러니까 잔금침은 60일 내에 이전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이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입니다. 이때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이전등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하면 60일. 다음에 증여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60일 내에 이전등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만약에 60일 내 잔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안 하고 바로 팔아치웠다. 그럼 이게 바로 미등기전매예요. 그래서 잔금을 치기 전에 파는 거는 미등기전매가 아니에요. 잔금을 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팔아치우면 이게 바로 미등기전매다. 이게. 자, 그럼 그 점 이해되시고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예요. 건물 신축을 갑의했어요.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건물 신축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당을 잡고자 등기를 먼저 하죠. 그럼 건물 신축자에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보존등기 안 한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본인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등기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갑 앞으로 보존등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0일 내에 이전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했어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 의무는 며칠이에요? 60일. 그럼 등기 의무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제재가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 냈었거든요. 근데 현재 등록세가 취득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세가 2%였거든요. 2%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 이랬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4%죠. 4%에서 1000분의 20을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합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거죠. 2%의 5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맞느냐? 등기 권리자만 맞아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등기 권리자 누구예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을입니다. 그래서 을만 이렇게 2%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하게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의무를 다 봤고요. 이제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나오겠죠? 자, 그럼 계약서의 거민제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우리 쪽에서 아주 출제를 잘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고 나서요. 의제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거민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시행되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요. 이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하고 찍힌 도장 받아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뭐라 부른다? 거민계약서라 불러요. 이게. 그래서 이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건 근본적인 목적은 탈세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거민을 받아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거민받은 계약서 내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매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매매교환으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 그러면 검인 받아야 되죠. 증여도 대상이죠 지금. 그러니까 매매교환, 증여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세라든가 임대차입니다. 저당권입니다. 검인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만 규제 대상 권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인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 취득합니다. 검인 받을 일 없죠.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해요. 이건 탈세 우려가 없는 거죠. 검인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판결 있잖아요. 판결은 규제 사항 중에 빠져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짜고 칠까봐. 그래서 판결세다 검인 받아와야지만 이전등기 축탁해 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이들은 탈세 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인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하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것에 매매계약했어요. 검인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만 말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에요.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검인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 건물 매매계약은 검인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매매가 전체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말이에요. 사실은 요게 이제 토지 건물 매매계약에 빠지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검인 대상으로 남는 게 교환, 증여, 판결이 남았거든요. 근데 증여와 판결 우리가 중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남는 건 교환뿐이죠.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은 중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붙일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18회 때 냈다가 24회 때 냈다가 현재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참고사항인데 형식적 소유권 있는 게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함으로써 이전등기 한다. 검인받은 계약서 내야 돼요.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또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은 이전등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약정세에다 검인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전등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받았어요. 검인이 의제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잊으시고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죠.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 받은 계약서 내왔네요. 가등기 신청할 때 안 내죠? 분등기 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분등기 신청할 때. 이 정도. 자, 그래서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낸다. 그래서 매매교환, 증여, 판결 이게 대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고요. 이제 검인의 절차로 가볼까요? 지금 150쪽 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때 시군구청장이 그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임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겠죠? 그럼 읍면동장이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럼 읍면동장은 위임을 받게 되면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줘요.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내가 읍면동장한테 위임했다 하고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줘요.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자에게 내가 읍면동장한테 위임했다 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부동산은 하나의 계약서에 쓴 거예요. 그럼 이때는 둘 다 검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청은요, 당사자 중 1인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할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계공이라든가 법무사,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법무사가 주로 이제 검인을 신청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우리 개업공사에겐 검인 신청 의무라는 게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계약서를 개공이 썼다면 직접 검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공이. 그래서 이건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다음 검인 받으러 갈 때요, 계약서 원본 한 통하고 사본 2통을 제출해야 돼요. 원본 한 통에는 검인도장 찍어서 지첩 주게 돼 있고요. 사본 2통을 내는 이유는 한 통은 찍어준 시군구청에 보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 2통을 제출하는데 이건 물론 카피 안 해가도요, 지들이 카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이해되시고, 그럼 검인 신청받은 시군구청은 검인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험만 심사하여 지첩 시 검인도장 찍어주겠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매시 검인 신청인데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요, 다시 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을 하거나 다시 파악해준다.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검인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거민을 받지 않냐고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거민을 받지 않냐고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1, 3으로 쳐버려요. 1년 이하의 즉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근데 여기에 조세 포탈 목적이 가미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거꾸로 바뀝니다. 3, 1로 바뀌어요. 조세 포탈 목적 미등기 전매한 자, 거민 받지 않고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탈세하기 위해서요. 증여를 했는데 매매로 기재했어요. 등기 원인을. 그럼 이때도 3일로 쳐버려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계약서의 거민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의 거민제도 이 정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거민제도 다 봤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네? 거민계약서 필요사항. 이거 거민계약서에 들어갈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때문에 암기하는 거예요. 당목계 대 계조다. 그래서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과 계대였습니다. 당이 당사자죠. 그 다음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 일이에요. 대금의 정산평가고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과 조건기한을 이제 거민계약서 필수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어만 틀리지 말만 틀리면 다 똑같다. 그러면 당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거래 신고하게 돼 있죠. 다음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소유지, 지목, 종류,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하게 되고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및 상호, 사무 소유지 신고하게 돼 있고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해야 돼요. 기억나세요? 우리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해야 되죠. 나아가 투기과일주가 조정지구는 3억 이상. 투기과일주군의 주택으로서 9억을 초과했다. 이때는 자금 조달의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는 이게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목계대 계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눈빛들이 이거는 나오면 찍어 뿌려야지 그런 눈빛들인데 지금 이런 건 찍으면 안 됩니다. 맞춰놓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부동산 실일 관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로 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출제 빈도를 봤더니 말이에요. 25에 27에 28에 29에 빼고 27, 28, 30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주 낸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최근 시험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법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판례 태도 이런 거보다는요, 주로 이제 조문을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조문을 위주로 저는 철저히 강의를 합니다. 이거를. 판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드시면 되고, 다만 2차만 하신 분들은 요약집에 판례가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출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물론 27에 28에 연타석 낸 적 있죠? 이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또 실명법을 출제할까? 글쎄요. 이쪽 비중이 출제가 4개이기 때문에 주임법 반드시 내야 되고 상임법 반드시 내야 되고 경매도 내야 되죠. 그리고 작년에 대리인 등록 규칙을 안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 비중이 4개니까 실명법은 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X를 확 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1차와 겹치고 있기 때문에 2차 반하신 분들 꼭 커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의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은 95년도 7월 2일 이후는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이 법 시행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추구하는 바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실명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취득하게 되면 전부 다 실명등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뿐만 아니고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합니다. 모두 실명등기 해야 되죠. 가등기 포함이에요. 가등기 포함이고요. 그러면 물권이 아닙니다.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는 실명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법 3조 1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소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야 된다. 그래서 물권 취득자는 실명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이 부동산 실명법이 규제하는 게 일단 명의신탁을 규제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은 뭔지 아셔요? 대내적으로 실권리자 따로 있죠.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고. 그럼 장기 미등기는 뭐냐?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자도 똑같이 이 법이 기준이에요. 우리 잔금을 쳤어요. 그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방금 했어 60일. 잔금 치면 이전등기 며칠 내 하라고요? 60일 내야 돼요. 근데 이자가 잔금을 쳤는데 3년 동안이나 자기 앞으로 등기 안 돌린 거예요. 그럼 매도인 명의를 빌려서 등기해놓은 거 똑같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자와 장기 미득기자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주로 명의신탁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의 효력인데 명의신탁의 효력은 명의신탁에서는 서로 약정을 맺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 약정 무효죠. 약정 무효. 그다음에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럼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었습니다. 선인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죠. 등기는 유효입니다. 수탁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 있는 등기는 유효하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제3자가 취득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하죠. 선악 불문 취득. 이게 판례같이 하는 돼요. 그러면 이 효력에 대한 부분은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가는데 지금 교재 152쪽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명의신탁의 유형 크게 나누면요. 명의신탁은요.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과 상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자, 이 갑이 선거에 나가십니다. 이번에. 선거에. 그럼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재산공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이게 눈먼 놈마다 산 거거든요. 그러면 재산공개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는 거예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등기를 갑으로부터 을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이게 이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넘어갈 때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겠죠. 가장매매 형식을 취했어요.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랬냐?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약정 무효. 그 다음에 그 명의신탁된 부동산 등기 이것도 무효. 명의신탁 등기도 무효. 그러면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 복귀하죠. 그럼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잖아요.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 해요? 명의를 빌린 자,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 근데 명의를 빌린 자, 빌려준 자 이러면 헷갈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신탁자, 맡아준 자가 수탁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간 이게 등기명의신탁인데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물권은 신탁자인 갑에게 다시 복귀해 버리는데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보면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여하라 하여 이걸 제3자에게 팔아치웁니다.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제3자의 범위에 선의자는 당연히 포함이죠 지금. 그럼 악의자도 포함되느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포함되느냐,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악의자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선악불문 대항불가죠. 그러니까 얘는 반사효과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이제 이 부동산 못 찾아옵니다. 근데 을은 수탁자는 부당이득겠죠. 그러면 이자가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송이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겁니다. 근데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러면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놈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자백했으니까 법정 구속해버려라 그럴 수 있어요. 신탁자는 형사처벌이 5일, 수탁자는 형사처벌이 3일. 5일은 3일 이상 안 가죠. 5일, 3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못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감수하고라도 부당이득 소송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어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이거 약정, 등기 다 무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볼까요? 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얻는 가서 사놔야 되죠? 사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을이 입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을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놓게 되면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죠.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라고 약정을 맺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 앞으로,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등기를 바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실무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편입 때까지 예상할 미리 사재기, 부동산 사재기에 두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알박기. 이게 알박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고 그랬죠? 당사자 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면 요 수탁자 앞으로 해야 되는 등기가 무효냐? 이 부분 지금 생각해 보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럼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매매계약은 의리했는데 등기는 병명의로 했죠, 지금? 이거. 더군다나 매매의 경우는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끊어야 되죠. 그럼 매도용 인감증명서 끊을 때 그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등기도 무효. 그럼 물권은 다시 매도인 갑에게 복귀해버리죠? 이렇게 돼요. 이때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거죠. 이게 우리 대법원 시한한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생긴 게 지금 중간생략 등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중간생략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럼 이 경우는 의리 명의를 빌렸죠? 그럼 이자가 누구? 신탁자. 병이 명의를 빌렸죠? 이자가 수탁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신탁자 을은요,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권리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해야 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죠. 그럼 말소가 됐어요, 등기가. 그럼 물권 복귀하죠.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께 해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이제 제3자가 개입된 경우를 따져볼까요? 자, 이제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라요. 이걸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럼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는 선악불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럼 물권 못 찾아요. 그럼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하겠죠. 근데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수탁자가 지금 남의 부동산 팔아치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배신행위했잖아요. 그럼 이게 형법상 횡령인데,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게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전에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우리 판례가.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이거 변경했죠. 횡령이 아니다. 즉 이 병은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 보관자는 적법한 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불법 관계에 의해서 물건 보관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결국 2자 간,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은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똑같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제3자 처분하면 선악불문, 취득. 그리고 횡령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2자 간,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이거는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정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 명의신탁을 봐야죠. 계약 명의신탁. 역시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역시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을이 입수했어요. 근데 을이 입수했는데 이번엔 을이 안 나서죠. 안 나서고 병을 보냅니다. 야, 내가 자금을 댈 테니까 네 가서 매매 계약을 해라. 대신 이거 분명히 내 거다라고 약정을 맺죠. 그리고 이제 등기도 매도인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등기도. 이게 바로 이제 계약 명의신탁인데, 그러면 실명법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예요. 그 다음 이제 매도인이 또 등장했는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죠. 그럼 이 갑은, 매도인 갑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었어요, 지금. 매도인이 선이었습니다. 그럼 선이라면 이 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매매계약 병이했고 등기도 병명의로 했죠, 지금. 뒤에서 자금을 대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을이 이 경우에는 명의를 빌렸죠. 이자가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수탁자 변을 생각해보면 매매계약 유효죠. 등기도 유효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등기는 물권행위죠. 둘 다 유효해요. 그럼 이 병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가 제3자에게 이걸 팔아치웠다. 그럼 이건 실명법상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죠. 제3자는 완전한 권리업부터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대항할 수 없어요. 대신 병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하겠죠? 근데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등기 명의신탁하고 차이가 있는 게 등기는 유효죠. 등기 명의신탁은 등기가 무효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은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유효입니다. 제3자 처분했을 때는 산업불문 취득. 그러면 이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여 이거 당연히 병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지물건 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횡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들어봤죠?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민법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명의신탁 증 사실 알았어요. 알았다. 그럼 이게 이제 악의의 명의신탁이 되는데 매도인의 악의. 그럼 이 법률관계 어떻게 돼요? 다 무효. 들어보셨네. 다 무효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죠? 매매계약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 전체 다 무효예요. 이때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는 민법에서 다루는 분야죠.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니까. 근데요. 최근에 우리 시험도 계속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법률 관계를. 이게. 근데 사실 출제자 입장, 양식 있는 출제자라면 우리 쪽에서는 이거 안 물어보는 게 맞죠? 우린 실무니까. 손님한테 말이에요. 이거 브리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제 민법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명의신탁은 약정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걸 계약명의신탁하고 등기명의신탁은 2자간 3자간으로 나누는데 그건 등기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다시 앞으로 가면 151쪽에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오죠? 이제 우리는 실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민법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공부한 적 있죠? 이게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이죠.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넘겨주면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 이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갑으로부터 을이 1억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아주 신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을 1억을 빌려주면서 야, 네 갖고 있는 아파트 나한테 명의 넘겨.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이 채무문제 담보하기 목적으로 채권자인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탄생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1억 빌려주고 아파트 10억짜리 가져가는 거야. 사채업자들이. 이걸 잡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한 거예요, 이거. 이게. 그래서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권리를 넘겨주면 양도담보. 가등기를 해주면 이게 가등기담보예요. 그러면 실권리자는 채무자죠. 근데 등기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갑. 채권자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럼 명의신탁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제외시키겠다 이거예요. 명의신탁에서 빼주겠다. 이거는 왜? 담보 목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봐준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 하면 일단 제외해요. 그러면 양도담보 등기 할 때 이때 그 등기관에게 담보란 뜻이 기재된 서면 제출해야 돼요. 이거 담보 취지로 넘어간다라는 서면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 명의신탁으로 가는 거죠. 이거 안 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외. 다음 두 번째, 상호 명의신탁이 있는데 이것도 명의신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는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상호 명의신탁이 이거예요.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갑은 이쪽을, 을은 이쪽을 취득하게 한 거예요. 그럼 한 필지를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거 분필 등기 해줘야 되죠, 원래. 근데 갑, 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들여가면서 뭐 분필 등기 하느냐. 너는 이쪽 쓰고 나는 이쪽 쓸게. 내부적 약정서를 맺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이렇게 공유 등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유라는 성질은 지분에 기초하여 전체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실질 소유권은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 지금.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명의신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이거는 명의신탁정에서 제외시키겠다 이게요. 왜? 한 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과 을이 맞죠? 그러니까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라 하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거죠.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공유로 하는 등기, 이것을 상호 명의신탁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부르고 판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로 불렀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래서 이 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늬만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공유등기인데 이게 그러면요 여기서 갑과 을은 공유자임을 전제로 이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또 무늬만 공유예요. 그러니까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할 수는 없다. 서로 지분인지 등기 해줘야 돼요. 서로.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공유자임을 전제로 분할 청구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 드시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신탁법상 신탁을 했어요. 그럼 이건 법이 허용했으니까 명의신탁 아니겠죠? 그래서 제외되는 경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특례로 넘어갑니다. 152쪽 맨 밑에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가 있죠. 자, 이게 있는데 그러면 종중 있잖아요. 종중은 등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다시 종중은 권리 능력은 없죠. 근데 등기 능력은 있냐고요? 있죠. 등기 능력이 있냐 문제는 종중이 부동산 취득해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냐 문제죠. 그럼 종중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제가 청주환가인데 우리 문중에서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청주환가 명의로 등기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등기 안 하고 종중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종중원 중에 1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즉 종중 외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거예요. 명의신탁 맞죠? 또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처명의로 등기했어요. 처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남편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것도 명의신탁이다. 또 종교단체 산하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교회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과천에 신천지교회 본원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대구 신천지교회가 이번에 무리를 일으켰는데 어쨌든 대구 신천지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구 신천지교회 명의로 등기한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그 본원의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이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왜? 실명법을 시행하면서요. 종중 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리면 법적 안전성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등기하면 이건 명의신탁이 맞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든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어요. 강제 집행 면탈이 뭔지 알죠?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었거나 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어요. 이런 불법 목적이 없었다면 실명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즉 명의신탁정의 효력 적용하지 않겠다. 즉 약정무효 등기무효라고 그랬죠.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제재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이 있거든요.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특례예요. 그럼 특례는 지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특례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지면 명의신탁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이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있죠. 완전히 구조를 달리하죠. 얘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첨예로 등기했어요. 원칙?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봐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법리적으로 완전히 구조를 달리하는데 결론은 둘이 같다, 틀리다? 같다. 결론은 같죠. 이거 상호명의신탁 등기했어요, 지금. 구분소유자 공유등기한 거 이렇게.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다음에 남편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첨예로 등기했어요. 왜? 아들님이 배기 싫어서 이거. 그러면 이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등기도 유효.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상호명의신탁 있죠. 이것을 합쳐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18회 때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53쪽에 1번 판례가 정리돼 있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은 그거 아닙니까? 대내적으로 채권, 수탁자와 신탁자 간 그 약정,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등기도 유효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신탁자죠.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 법리를 18회 때 물어봤어요. 우리 쪽에서.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 그 다음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린 실무니까 실명법을 하더라도 제재를 기억해야 되죠? 네, 참 뒤로 죽겠어, 아주.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제재를 우리는 실무니까 기억하는데, 먼저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이제 이통사들 뭐 과징금 두들겨 맞는 것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징금은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럼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 과징금인데 형사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럼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입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30%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이걸 확정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는데 최고 30%예요. 그래갖고 위반 기간,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과징금 부과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최고 30%다. 그러니까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과징금 대상자는 누구냐면 일단 명의신탁자예요. 명의신탁자가 이거 과징금 대상자고요. 양도담보할 경우에 담보서면 내라고 그랬죠. 이거 안 내면 명의신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보서면 미제출 채권자와 채무자, 그들이 바로 이제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고 장기 미등기자도 과징금 대상입니다. 그럼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명의 돌려야 되죠. 명의 돌려야 됩니다. 근데 명의 안 돌렸다. 그러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가 나가요. 이것을 1차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요. 1차 몇 프로? 10%.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행강제금이 20%가 부과돼요. 이것을 2차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또 확정금이에요. 과징금은 최고 30%죠. 그래서 1차는 10%, 2차 20%입니다. 그럼 명의신탁자가 이행강제금까지 최고로 맞아버립니다. 최고로 맞으면 과징금 최고 30%죠. 이행강제금 1차 10, 2차 20이니까 60%까지 맞을 수 있죠? 평가액에. 60%까지.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렇게 이제 나가고요. 1차 10, 2차 10. 그럼 우리가 이제 이행강제금 마지막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토지거래허가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치 아니했다. 그럼 이행명령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행명령은 그때는 3월이었어요. 3월 내 기간을 정해주고 이거 최고 몇 프로? 10%가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나왔어요.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했다든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처분명령 떨어지죠. 그럼 처분명령은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해준다?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줬고 두 번째 나왔으니까 두 배죠 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20%. 이건 확정금 20%였죠. 매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명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합했어요 이제. 1차 몇 프로? 10%. 2차는 20%.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형벌도 나가는데 형벌은 이미 했습니다. 오이는 며칠 이상 안 간다고요? 3일 이상 안 간다. 그래서 오이 5년 이하의 지역도는 2억 원 이하 벌금이죠. 다음에 3년 이하의 지역도는 1억 원 이하 벌금인데 오이는 누가 맞아요? 신탁자가. 장기 미등기자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3일은 누가 맞아요? 수탁자가. 이 정도. 그럼 이렇게 되네요. 명의 신탁자는요, 이 세 가지 다 맞을 수 있죠.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벌까지. 근데 명의 수탁자 있죠. 명의를 빌려준 자는 형벌 대상만 됩니다.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명법, 조문을 위주로 한 주요 골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판례의 태도는 우리 원장님한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차만 하신 분들은 꼭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뭐 그런 것들, 이건 뭐 잘 아시는데,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워버리면은, 이거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선악불문 찾아오지 못하죠. 근데 그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이때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럼 무효죠? 적극 가담하면 제3자 처분 행위가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세 반항이죠. 민법제 103조 위반인가요? 그게 103조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156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깔끔하게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1시간 10분 할까요? 조금 하고 쉬까요? 하고 쉬자고요? 좋습니다. 하고 쉬자고 하신 분이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야지 뭐. 자, 그러면 조금 하고 쉬죠. 이거. 주임법, 상임법 매번 출제하고 역시 민법하고 이제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저는 조문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조문을 위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판례를 살을 붙여야 되죠. 판례를 살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문을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어쨌든 민법보다는 훨씬 쉽게 출제하니까 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나가도 되죠. 주임법, 상임법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비교를 딱 해놨는데 주임법을 골자로 상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임법을 철저히 이해해 두시고 상임법이 주임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각각 한 문제씩 무조건 출제하는데 그럼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주임법은 1981년도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됐고 상임법은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에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단 제정이 됩니다. 이게. 그럼 주임법. 주거용 건물 임대차란 모두 보호를 받죠. 그러면 이게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대장상 용도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이거 주거용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라고 그랬는데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주거용으로 쓸 걸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계약 당시에는 상가로 쓰기로 영업용으로 쓰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럼 이건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후일 임대인과 임차 서로 합의하여 개조를 했어요. 주택으로. 그럼 개조된 때로부터 이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주된 부분은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일부를 영업용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등기 전세가 있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지금 전세 이렇게 전세 하는데 그게 미등기 전세죠. 전세권에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이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미등기 전세입니다.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죠. 전세권 등기했을 때는 물권인 전세권과 비교해서. 그럼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당연히 적용되죠. 그 다음에 일시상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민박이나 콘도가 있는 거죠. 쉽게 이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이 법이니까 임차인이 법인인 건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퇴직공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있죠. 여긴 적용된다. 그럼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 다시 들어가 살아라. 그럼 이제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는 거죠. 맞죠? 그러면 거기 전입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직원이. 맞죠? 직원이 하면 중소기업이 대항력, 우선면의권을 전부 다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특공사도 지금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직접 여기서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해가지고 다시 서민들한테 다시 세를 놓고 있죠. 그러면 이거 다 보호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일을 지방공사가 일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공개법인 지방공사도 일단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국인한테 당연히 적용해야 하네요.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법은 적용 범위에 보증금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이 되더라도 다 전면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 우린 실무니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 건물의 임대차에 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처음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상인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영업 목적에 돼요? 그럼 영업 목적이 아닌 교회나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입니다.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업 목적 아니에요, 절대.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거 도금공장 사건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영업용으로 써야 되니까 순수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보관창고예요. 보관창고. 그 다음에 순수 제조만 일어나는 공장입니다. 여기에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순수 사실행위에 일어나는 이러한 제조공장, 이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목적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 된다. 이게 도금공장 사건에서 했던 얘기죠. 이게. 자, 그럼 그 정도에 두시고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써야 되죠. 일부를 주거용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 미등기 상가전세도 적용되는 거죠. 똑같고 일시상 상가 임대차입니다. 적용이 없어요. 똑같고 이거 일시상 상가 임대차에는 땡처리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땡처리하는 장소는 통상 이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일시사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차인도 법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건 국민 경제 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니까. 근데 이에 대하여 반대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법은 아주 독특한 게 상가는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서울은 보증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안 된다? 9억. 9억 이하에 됩니다. 이하.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부산광역시예요. 여기는 얼마 이하? 6억 9천 이하에 되고 그 다음에 광역시의 경우는 일단 5억 4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죠. 근데 우리 인천광역시예요. 인천광역시는 지금은 과밀억제 권역이죠. 그럼 과밀억제 권역.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적용한다? 과밀억제 권역. 6억 9천을 적용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왕길동. 왕길동은 어디 적용해요? 요 앞에 있는 상가들. 5억 4천. 왕길동은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를 적용해요. 근데 부평구에 있는 거다. 부평구에 그 상가는 과밀억제 권역이죠. 맞죠? 강화군에 있는 상가예요, 그럼? 강화군, 옹진군에 있는 상가. 이거는 3억 7천.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세 군데로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밀억제 권역인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들이 있어요. 뭐, 인천 송도라든가, 여기 왕길동, 서구의 일부 지역들, 계양구의 일부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지역은 전부 다 기타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주시고. 이거 설마 이거 안 물어보겠죠? 부산이 어디냐? 세종이 이거냐? 시험지를 확 찢어뿔 일이지, 이거. 어떻게 암기해, 이거? 맞죠? 세종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요? 대충 충청도에 있다는 건 알죠? 근데 대전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대전 위에 있어요? 나는 판교가 판교 신지 알았다니까. 계속 판교 분양할 때 판교 신지 알았어요. 판교 리죠? 판교 리였어요. 리였고 그게 판교동이잖아요, 지금. 판교 신도시. 그게 행정구역은 성남시 분당구인가요? 성남시 분당구지. 그게. 그렇고 성남시에서도 그런 데잖아요, 지금. 분당구 성남시에서 독립하고 싶다고. 분당에 사시는 분들 절대 성남에 산다고 안 해요. 분당 산다고 하지. 뭔 말인지 아시죠? 송도 사시는 분들 절대 인천 산다고 안 해. 송도 산다게. 뭔 말인지 아셔요?
이거 내 참 뒤로워서 진짜. 섞이기 싫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강남구는 어떻겠습니까? 강남구 저기 독립시켜버려야 돼. 니들끼리 살아라고. 그냥 푹 떼가지고. 그러면 안 되나? 그래도 다들 강남구 가고 싶어 하잖아. 나는 강남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차 끌고 다니면 거기는 낮에도 막혀, 낮에도. 근데 거기 왜 사는지 모르겠어, 당최. 송도 가봐, 뻥뻥 뚫려있지. 사람 보기가 힘들어, 사람 보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겨울엔 또 얼마나 시원하고. 여름에 또 시원해요, 바닷가라. 이게.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지. 바다만 맨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는 거 아시죠? 바다만 맨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부산 그 해운대 아파트들 자살률이 굉장히 높대잖아요.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바다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대, 진짜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지. 바다로 퐁당 빠져서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9억 이렇게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이 갈 때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 하는 거죠. 합산하는 겁니다. 이 숫자 암기. 서울은 9억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69, 14죠? 69, 14, 37이에요? 69, 14, 37 이렇게 갑니다. 69는 54잖아요. 그 다음에 37.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월세 곱하기 100가 합산한다. 그러면 우리 왕길동 소재 상가 임대차예요. 우리 왕길동은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광역시를 이용하는데 5억 4천 초과하면 안 되죠. 그럼 왕길동 소재 상가 임대차로서 보증금 만약에 2억이었어요. 월세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있었다.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환산 6억 돼버렸죠? 6억 됐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 다만 예외인 규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증금 제한을 넘어섰더라도 대권 3기 요구 표준 기억하고 있죠? 그건 적용을 받고 있다. 그건 이제 잠시 후에 하기라고. 자, 그래서 상가는 보증금 제한이 있다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두 법을 비교하면서 계속 가는데 존속기간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예요. 최단기간 2년 보호하고 있죠? 2년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었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주택임대차 기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2년으로 본다. 근데 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죠? 성립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상가는 최단기간 1년이죠? 똑같고 이거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똑같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종료가 된 경우도 보증금을 임차인이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확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습니다. 이거 그러면 월세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월세는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행신 규정 둘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묵시행신을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법정갱신을 공부할 거예요. 법정갱신. 그럼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죠. 임차인에 대해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이거 한 달 전까지. 그럼 묵시갱신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한 달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어요. 그럼 묵시갱신한다. 그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달 전까지만 거절 통지하는 묵시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요. 그러면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다시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이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면 묵시갱신이 된 경우에 이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이렇게만 있고요. 그대로 갑니다. 조건이. 그러면 이제 묵시갱신이 됐어요.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임차인 임대인에 대해 해지 통지해버렸어요. 그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부터 몇 개월? 3개월에 하면 해지 의뢰를 발사합니다. 그럼 이때는 보증금 반환 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계 차임액에 달하고 차임을 연체했어요. 또는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재 위반했어요. 묵시갱신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묵시갱신 이건 이제 주임법의 규정이었고 상임법도 똑같은데
상인법은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다 빠져있죠. 이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임대인만 6월에 쓸까지 거절 통지하는 묵시갱신하나요? 임차인에 대한 규정 빠져있고, 이계 차임 연체 시에는 이거 빠져있죠, 이런 거. 왜 그랬을까? 상가는 계약 갱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 갱신 요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을 인정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계약 갱신 요건. 이것 때문에 이제, 상가는 임차인에 대한 묵시갱신 규정이 다 빠져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 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이 걸렸어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의 갱신을 요구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이때 정당한 거절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일단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임차인이 연체했어요. 거절할 수 있죠. 나아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 밖의 사유로 이제 감만 잡아두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 임차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쌍방합의에 상당한 보상을 했다든가 또는 임의전대 양도를 했다든가 나아가서 일부나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성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고지해줬어요.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또 이거 노후화 등으로 안전상의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철거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고지했어요.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재건축을 한다. 이런 경우들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거절할 수 있죠. 나아가 목적물을 고의 중과실로 파손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일부 철거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부분 철거해야 돼요. 그럼 일부가 멸실됐다는 얘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지로 멸실된 거 아니에요. 그 상가에서 아주 나쁜 놈이 영업하고 있어가지고 그 상가 벼락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가 부서진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임대인의 의사로, 임차인의 의사로 부서진 게 아니죠. 그럼 일부 멸실은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근데 일부 철거 가지고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대부분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멸실, 대부분 철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치사하게 안 내는데 민법이 조금 치사하게 그걸 낸다가 돼? 참고해 두세요. 이 정도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갱신 요건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갱신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재임대차가 간주가 되는데 단 보증금과 월세 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되 보증금과 월세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묵시행신과 이걸 잠깐 비교하고 넘어가는데 같은 기간이었어요.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은 거절 통지했고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둘이 딱 부딪혔어요.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누가 이긴다? 일단 임차인이 이긴다. 문제 없고. 다음 3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3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다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2기 차임 연체 갖고 물어봤어요. 2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그건 금방 알아봤어요. 왜?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낸 거죠. 근데 서로 3개 차임을 연체했을지라도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절 사유일 뿐이지 불가 사유가 아니죠. 참고해 두시고. 이거. 그래서 그런 이제 법을 보는 각도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둘의 효과에 있어 갖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월세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묵시적 갱신. 없죠. 근데 여기 갱신요구로 갱신했습니다. 올릴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묵시갱신행위는 해지할 수 있었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근데 갱신요구로 갱신했어요. 영업이 안 돼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계약의 대원칙, 서로 기간을 정했다면은 임대인, 임차인 서로 지켜야 되죠.
단 묵시갱신의 경우만 봐준 거죠.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 권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갱신료로 갱신했다. 해지 권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가지고 갱신에다 뗐었는데 갱신해줬어요. 이제 영업이 안 돼. 코로나 와가지고 해지권 인정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요구의 갱신은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